이 인베리언트를 많이 신경 쓰셔야 돼요. 블리데이션 할 때는. 자, 여기 잠깐 하나 더 추가한 거죠. 넥스트도 널 검사를 해줘야 되겠죠. 칼크 들어올 때 넥스트 안 들어오면 죽이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스로우 정책 썼기 때문에 모든 클래스의 모든 메소드에서 포스트, 프리, 인베리언트 전부 다 스로우 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죠? 별거 없고. 지금까지 이거 배우려고 계속 했던 건데요. 계약은요, 전파돼요. 계약이 전파된다는 뜻은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메시지 처리 체인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객체가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만약에 프리의 컨디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한 번 앞에서 애가 검증했다 하더라도 제가 또 검증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죠. 검증 로직을 반복해서 여러 군데 집어넣는 게 정상이냐는 거야. 얘의 독립성을 위해서 앞에가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 쓰기 싫으니까 나는 무조건 다시 검사할 거야. 이게 정상이냐는 거죠. 이게 바로 중급 위에 두 번째 코드를 가서 구경하면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는 철저하게 내가 할 일을 했다. 잘못했으면 남이 한 거야. 이렇게 짠다는 거죠. 그 다음번에 일어난 일은. 그래서 에러가 나면 내 모듈은 다 검사했어. 네 모듈에서 에러 난 거야. 알고 보면 똑같은 검사만 해도 20번씩 일어나는 거. 체인에서. 그러면 어디까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계약은 어디까지 된 걸까요? 메시지를 주고받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니까 갑, 을만 계약을 하는 걸까? 갑을 병정 무기임기에서 병정 무기 임계는 안 하나? 계약을? 갑과 을이 한 계약에 영향을 안 받는단 말이야? 우린 다 따로 계약해야 돼? 물론 현실에서 다 따로 계약하죠. 근데 삼성하고 계약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은 병이 돼도 삼성하고도 계약해야 돼요. 을하고도 오픈타이드하고도 계약해야 되지만 삼성하고도 계약해야 돼요. 삼성은 그런 식으로 계약하거든요. 자, 우리는 쌍방 간의 계약만 성립하는 거냐 아니면 이 계약 내용을 따르고 있는 체인에 이 계약을 유지시킬 방법은 없는 거냐. 코드는 중복되면 안 된다며. 드라이하게 짜라며. 똑같은 검증 로직은 중복돼도 괜찮단 말이야? 이게 진짜 문제예요. 계약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거지 이 앞에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은 계약의 전파와 계약이 어떤 식으로 끝까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칼큘레이터 전략 객체 중에 하나인 프라이스 퍼 타임을 보면 저번에 배운 대로 프라이스와 듀레이션 10분당 18원 뭐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프라이스와 세컨을 받았죠. 60초당 18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머니에 18 들어가고 세컨에 60이 들어오겠죠. 얘가 계산하는 로직도 콜스를 받고 머니를 받아가지고 콜스를 루프 돌면서 여기에 리절트에다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를 요거 나눔값으로 정리해가지고 계속 더해줍니다. 기억이 떠오르셨죠? 프라이스 퍼 타임에 대해서. 일단 얘는 보면 인베리언트 만족이 안 되죠. 그쵸? 생성자에 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맞는 키인 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비벼야 되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 들어와 있는 아까 말했던 컨트랙트의 문제 때문에 둘 다 검증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프리 컨디션도 검증을 안 했고 리절트인 포스트 컨디션도 검증을 안 했고 즉 얘는 지금 인베리언트, 포스트, 프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이런 객체를 만나면 이 세 개를 다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장난감 객체인 거예요. 제품이 될 수 없는 객체.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짜면 안 돼요. 제품 세계에서 이렇게 짜면 무조건 다 에러라고 봐도 되고 눈이 높아지셨다면 이제 오늘 계약의 개념을 배우셨다면 이 클래스를 보자마자 그냥 확정 버그 클래스라고 보셔도 돼요. 단위 테스트조차도 필요 없어. 프리포스트 인베리언트가 안 걸려 있으니까 얘는 그냥 이 클래스는 이 존재 자체가 버그야. 얘 때문에 모든 버그가 일어날 게 확실해.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걸러도 돼 그냥. 이 클래스는 이미 보자마자 병균이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오늘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코드를 보면 다 병균일 텐데 코드를 오래 짠 사람 입장에서는 보자마자 보인다고 확정버그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이 메소드는 확정버그인데 이 클래스가 확정버그인데 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오늘 배웠던 단어 3가지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이 되는 거죠. 책에 다 있는 거지만 프리, 포스트 컨디션, 그 다음에 인베리언트 이 3가지를 충족하지 않으면
출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 확정 버그다. 암만 다인 테스트를 걸어도 100개 통과하면 101번째에서 무조건 에러난다.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 이상은. 하나씩 해결해 봅시다. 실제 전략 객체인 칼크에 칼크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거는 얘를 소유하고 있는 칼큘레이터의 이 부분이죠. 그쵸? 이 부분에서 저 메소드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 프리컨디션이 되는 이 인자를 주내는 얘고 얘는 이 인자를 여기서 받아왔죠. 여기서 받아왔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인자에 대한 책임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좋은 인자를 줬나요? 나쁜 인자를 줬나요? 좋은 인자를 줬어요. 누가? 플랜에 있는 칼큘레이터 P는 한 건 이상인 콜스를 줬을 뿐만 아니라 초기값 제로를 정확하게 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초에 준 인자가 계약을 잘 지킨 좋은 인자를 줬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플랜과 칼큘레이터 사이에는 좋은 인자가 왔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약을 그렇게 맺었거든. 그렇죠? 어떻게? 코드상으로. 코드상으로 제로 주는 것과 0건이 아닌 건을 주는 걸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확실하게 좋은 인자를 주고 있다는 계약을 여기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써놨단 말이에요, 코드로. 확정이야. 그럼 얘는 좋겠지.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무슨 얘기죠? 칼큘레이터의 칼큘레이트도 누가? 플랜이 아닌 애가 호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플랜이 아닌 애가 호출할 때 믿을 수 있을까? 준 인자를?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 얘 칼큘레이터가 칼크에 있는 칼크를 호출할 땐 괜찮지만 다른 애들도 퍼블릭으로 호출할 수 있죠.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우리는 이 계약을 믿으려면 뭘 해야 된다? 칼큘레이터의 칼크는 무조건 누구만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 플랜만 호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쵸? 칼크에는 칼크는 누구만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 칼큘레이터만 호출할 수 있어야 돼. 이걸 확정 지어야지만 이때 좋은 인자가 준 걸로 나머지 애들이 프리컨디션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재 문제는 뭐다? 얘가 퍼블릭인 게 문제다. 얘가 퍼블릭인 게 뭐가 문제지? 플랜 외에도 얘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내부의 메소드의 동작을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플랜이 호출했을 때는 플랜이 호출한 계약서에는 명시가 돼 있어. 하지만 다른 쪽에서 호출할 때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나쁜 인자를 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야. 여기 있는 빽빽. 얘도 제가 호출할 때, 칼큘레이터에서 호출할 때는 좋은 인자를 봐서 좋은 인자를 넘겨준다는 보장이 돼. 하지만 퍼블릭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호출할 때는 보장이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러면 거꾸로 이 내용을 얘네들밖에 호출 못하는 걸로 확정 지을 수만 있다면 좋은 계약이 돼서 내부에 프리컨디션 검사를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쵸? 여러분들 자바에서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 하세요? 인터널을 언제 쓰시는데요? 이 모든 게 다 계약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바 같은 패키지형 언어에서는 가상화된 패키지를 통해서 가상화된 패키지? 여러분들 패키지, 자바에 있는 패키지하고 C에 있는 네임스페이스하고 차이를 아세요? 물리적인 파일의 위치나 폴더의 위치로 C나 C++ 같은 컴파일러 링커가 작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리적으로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왜? 항상 그 폴더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이제는 우리는 물리적인 경로랑 상관없이 C 드라이브에도 같은 패키지 구조의 폴더를 만들면 되고 D 드라이브에도 같은 폴더의 패키지를 만들어도 링킹을 하면 같은 패키지로 인식해주는 가상화되어 있는 패키지 경로를 패키지로 선언할 수 있게 됐죠. 네, 별 쓸데없는 얘기 다 한다. 어쨌든 자바에서는 이러한 가상화된 패키지를 기존의 C에서 물리적인 경로에 다 넣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한 거예요. 옛날에는 심하면 막 폴더에 파일이 200개, 300개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 이쪽 폴더에다가 같은 패키지 구성해서 100개만 넣고 이쪽 D 드라이브에 가서 같은 패키지 구성해서 100개 넣어도 되잖아요. 두 개 링크 되잖아. 어? 잡파일 2개 만들어도 되는 거고. 그 가상 패키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근데 이 패키지를 만든 이유는 가상화된 패키지, 최초의 C가 폴더별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C에 있는 함수가 스태틱 같은 걸 쓰기 위해서란 말이죠. 파일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가시성, 함수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가시성 이런 거 쓰려고 만든 거란 말이죠. 컴파일러나 파일 단위로 옛날에 링커를 만들었기 때문에 링커가 링크할 때 요 단위에서만 가시성 있게 만들고 싶어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한 명맥이 자바 같은 패키지 언어에서는 뭘로 변수 단위가 아니라 함수는 없지. 클래스 단위로 가시성을 어디에 노출할까? 패키지 단위 바깥으로 갈까? 패키지 안에서만 보일까? 이런 거에 명맥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계약관계 때문에 그렇다. 계약관계로 인해서 그 메소드를 어떤 애가 호출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디까지만 호출하게 하려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플랜이 칼큘레이터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는 안전해. 왜? 플랜에 호출 계약서가 명시돼 있어. 안전한 거 호출한다고. 그리고 칼큘레이터가 칼크로 호출할 때는 안전해. 왜? 안전한 인자를 받아서 호출, 근데 여기는 다 뭐가 깔려있다? 애당초 칼큘레이터에 이게 플랜이 호출했다는 가정이 깔려있는 거죠. 얘부터 오염됐으면, 딴 애가 호출했으면 얘도 다 오염돼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의 체인이란 말이에요. 계약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냐의 문제야. 이 계약을 확정짓기 위해서 외부에서 호출을 차단하고 내부 체인만 가능하도록 우리는 패키지 구성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약 체인을 보장하는 방법은 가시성밖에 없어요. 가시성을 통해서 해당 계약이 절대로 외부에서 참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사 간 계약할 때 항상 비밀 보안 유지 협약서라는 걸 씁니다. 외부에서 간섭할 수 없게 하려고. 그러면 갑을병정을 계약을 해도 여기에 다 외부에서 참견하지 못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갑에 있는 내용이 전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플랜이 혹은 플랜만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오직 플랜만이 누구를 칼큘레이터에 칼큘레이터 피로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렇게 된다라면 플랜만 얘를 호출할 거니까 이 메소드로 오염되지 않고 플랜이 얘를 메소드로 호출할 때 쓴 계약서가 언제나 통용될 거야. 그렇죠? 따라서 플랜을 제가 어디로 집어넣었다? 패키지 플랜으로 집어넣었죠. 그렇죠? 그전 코드와 달라지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패키지 플랜이 있었지만 패키지 플랜에 집어넣었어요. 얘를. 그럼 얘는 현재 패키지 플랜에 있는 퍼블릭 클래스입니다. 패키지 플랜에 있는 퍼블릭 클래스예요. 내용은 똑같고 칼큘레이터도 똑같이 패키지 플랜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플랜이라는 패키지에 플랜과 칼큘레이터가 같이 살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얘는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칼큘레이터 만들어야 되죠. 저희가 뉴 때려서.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자체는 퍼블릭 클래스예요. 외부에서 플랜 안에 있는 칼큘레이터를 만들 수 있다. 퍼블릭 클래스다. 퍼블릭 클래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칼큘레이터 피는 인터널인 거야. 패키지 안에서밖에 호출이 안 돼. 이걸로 뭘 보장할 수 있다? 외부에서 더 이상 칼큘레이터 피를 호출할 수 없다는 걸 보장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건 누구만 호출할 수 있는 거죠? 오직 패키지 안에서만 호출할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얘를 호출하는 유일한 객체는 우리 손 안에 우리가 통제하고 있죠. 누가? 플랜밖에 호출을 하지 않도록. 이제 더 이상 칼큘레이터에 있는 칼큘레이터 피는 외부에서 호출이 불가능하고 플랜하고 계약서에 의해서만 호출된다는 보장이 생겼죠. 응? 여기에 추가적인 보장을 한 거야. 이 메소드는 뭐가? 콜이 하나 이상일 때 제로를 기반으로 보내는 거야 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한 그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플랜만 호출할 거라도 이 계약서에 명시가 된 거란 말이야. 이걸 통해서 자바는 앞에 가시자를 생략하면 인터널이잖아요. 패키지 가시성이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뭘 확보했다? 아까 그림에 나왔던 플랜과 칼큘레이터 사이에 칼큘레이터 콜피에 대한 메소드 계약을 하나 더 체결했죠. 너는 나한테 독점 공급이다라고. 그렇죠? 디즈니가 스트리밍 사업하면서 마블 관련된 컨텐츠를 딴 데서 다 빼고 독점을 디즈니에서 공급하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칼큘레이터야. 네가 만들어지는 건 마음대로고 누구나 널 만들어낼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너의 메소드는 나만 호출할 거야. 네가 100개가 돼도 널 호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이런 거죠. 오직 플랜만이 계약에 의거해서 칼큘레이터에 칼큘레이터 피를 호출할 수 있다는 거죠. 성립된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그 다음번 문제는 칼큘레이터는 이제 칼크라는 메소드를 칼큘레이터만 호출하고 싶어. 이러면 병행 패키지를 또 써야 돼서 귀찮으니까 플랜도 칼크를 호출할 수 있는 같은 패키지 가시성을 갖긴 할 건데 플랜 안에 칼크를 호출하는 코드가 없잖아요. 이건 우리 통제권 내에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칼큘레이터만 호출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요, 기존의 구현을 보면요, 플랜 안에 칼크라 인터페이스가 있었고요, 또한 플랜 안에 이런 전략 객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칼크라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가시성 누수라는 문제 때문에 무조건 퍼블릭으로 만들어야 되는 제한이 생겨요. 자바 6 이하를 쓰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자바 상위 버전 써보시면 바로 어서스 뜨고 에러 납니다. 응? 자바 인터페이스는 가시성 누수라는 문제가 있어서 퍼블릭으로 반드시 구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퍼블릭 외적인 가시성을 갖고 싶으면 안타깝지만 인터페이스를 포기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를 포기해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죠. 우리는 좋은 부모 클래스 만드는 법 아니까. 그래서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인터널 칼크를 만들고 인터널 칼크 메소드를 만들었죠. 이제 남들은 얘를 호출 못할 거야. 뿐만 아니라 외부 패키지에서는요, 아예 칼크를 임플리먼트 할 수 없죠. 얘가 인터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는 공개되어 있지만 얘는 외부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지만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외부에서 못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상속 레이어에 대한 통제도 일어난단 말이죠. 같이. 밖에서 함부로 만들지 마. 이걸 만약에 퍼블릭 만들어서 밖에서 함부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패키지 가시성으로 이제 얘를 바꾸려고 그러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터페이스를 포기하고 추상 클래스로 바꿔서 가시성 문제 때문에 가시성을 인터널로 올려버렸죠. 그래서 이제 얘도 뭐가 보장이 된다? 오직 칼큘레이터만이 얘를 호출할 수 있어가 보장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문제였던 칼큘레이터만이 칼크로 호출해야 돼, 플랜만이 칼큘레이터로 호출해야 돼라는 문제를 여기 가시성으로 해결을 했단 말이야. 이 가시성 해결을 해보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인터페이스 문제, 추상 클래스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녹록하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많은 코드를 고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뭘 보장받을 수 있다? 처음에 플랜이 예쁘게 보내준 애들이 계속 잘 전파될 거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프리컨디션을 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응? 칼큘레이터도 프리컨디션을 걸 필요가 없고 얘도 프리컨디션을 걸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처음에 계약대로 주는 플랜이 준 최초의 인지가 깨끗한 걸 보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프리컨디션, 포스트 컨디션을 안 걸었다 나쁜 코드가 아니라는 거야. 계약이 잘 돼 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계약이 잘 돼 있으면. 그쵸? 이 계약 중에는 지금 봤더니 뭐만 있는 게 아니었다? 코드만 있는 게 아니었어. 가시성 조정도 계약의 일부였던 거지. 이걸 제가 왜 강조하냐면 짬이 생기고 이 개념을 오래 알고 계시면요, 그냥 패키지 구성을 보면 어떤 계약을 맺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패키지 구성만 봐도 얘네들이 어떠한 연관관계로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보여. 그럼 이 동네에 상투에다 집어넣으면 나머지는 다 안전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설계를 잘 하셨다면 여러분의 결과물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패키지별로 역할이 분리되어 있고 패키지에 퍼블릭으로 누출되어 있는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하나씩 나오는 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안에서는 다 막아주고 안에 있는 체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비밀이 역으로 추적해보면 계약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절반 정도 되고요. 계약 외적으로 일어나는 게도 절반 정도 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건 지금 정도의 설계 수준에서는 계약이 대부분 때문에 계약 때문에 패키지 관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가시성 관계가. 자, 이러면 대충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모순된 걸 발견했어요? 발견 못했어요? 좋은 부모 클래스는 업스트랙트가 뭐만 있다? 프로텍티드만 있다며. 좋은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오버라이드가 프로텍티드만 있다며. 맞죠? 그런 얘기 했었죠? 요즘 나쁜 부모 클래스의 나쁜 자식 클래스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게 나쁜 클래스 맞아요. 괜찮아 보이지만 나빠요. 진짜로 좋아지려면 부모가 대표를 하고 자식은 조금만 차지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대방이 나를 보기엔 부모로 봐야 되고 자식은 거기서 부분적인 역할만 수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상속관계라고.
따라서 바깥쪽에서 칼크를 볼 때 칼크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겠죠. 이건 자식의 메소드가 아닌 제 메소드인 거예요. 제 메소드. 단지 이 메소드가 작동할 때는 프로텍티드인 자식에게 위임된 내용을 호출해 오겠지. 이게 대외적인 인터페이스고 이게 내부에서 자식들이 처리해 줄 부분적인 일인 거야. 골반이 트러픽해서 그 그림 자르기 이거라고. 바깥쪽에 이거 있고. 그렇죠? 이걸 통해서 프로텍티드로 바뀌겠죠. 그렇죠? 아, 좋은 부모의 좋은 클래스로 바뀌었네? 하지만 효과는 그것뿐이 아니다. 잠깐 여기에 눈길이 빠지셨겠지만 바뀐 부분에는 여기가 있죠. 우리는 이제 관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얘는 플랜에 소속되어 있지만 얘는 플랜이 아닌 패키지에 집어넣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얘와 얘의 관계는 인터널 관계가 아니라 프로텍티드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다른 패키지로 가도 되는 거야. 얘네들끼리. 이제 더 이상 이 패키지 안에 같이 살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얘하고 얘의 관계는 프로텍티드 관계니까. 인터널 관계인 애는 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만 인터널 관계지. 누구랑 칼큘레이터랑 인터널 관계는 얘인 거고 얘와 얘의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라며. 근데 왜 내가 인터널이어야 돼? 프로텍티드인데 다른 패키지로 보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깥쪽에 상투 클래스가 하나 나오고 내부에는 병행 패키지에 있는 다른 그룹별로 클래스들이 모여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는가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패키지 구성을 어떻게만 한다? 그냥 카테고리별로만 하려고 그런단 말이지. 사실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패키지 구성의 핵심은 오히려 어디에? 계약 관계에 달려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층을 두 개로 나눠서 어떻게 계약한 거죠? 이 추상 클래스가 칼큘레이터랑 계약을 하는 거고 구상 클래스들은 누구하고만 계약한다? 칼크하고만 계약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른 동네 가서 살고 있어도 되는 거지. 어? 얘하고만 계약이 유지되면 되니까 얘는 다른 동네에 살고 있어도 되는 거죠. 얘가 얘네들 모두를 대표해서 칼큘레이터랑 계약을 할 거니까. 계약이라는 단어가 오늘 지겹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좀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우리가 패키지 구성을 끝내고 나면 칼크 안에 구상 칼크들만 들어있고 나머지 아까 말했던 세 주인공들이 여기에서 병행 패키지를 이루면서 인터널로 통신하게 되고 얘만 퍼블릭 메소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이 패키지 추진에서 얘만 대장이잖아. 바깥쪽에서 얘만 호출된단 말이지. 얘네들은 다 인터널 메소드만 갖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 컨스트럭터를 갖고 있으니까 만들 수는 있어. 하지만 호출은 얘밖에 못해. 그리고 얘가 얘를 호출할 수 있고 얘가 얘를 호출한다면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딴 데 있는 자식들을 호출해가지고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 메소드 인 플랜에 칼크피를 때려보면 그 다음부터는 인터널인 칼큘레이터에 칼크피가 나오고 또 인터널인 칼크에는 칼크가 나오면 드디어 프로텍티드에 있는 텍스트의 칼큘레이터가 호출돼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 동네가 보호돼. 따라서 여기가 계약이 된 게 확실하면 여기는 검증하지 않아도 돼. 그렇죠? 드라이하게 짰네. 분명히 프리 컨디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없이 드라이하게 짰네. 그렇죠? 이런 빡빡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 안 하시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해소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예쁘게 처리했기 때문에 얘를 호출하면 얘가 예쁜 내용을 받게 되고 얘가 지금 퍼블릭 아까 코드라서 그런데 인터넷 됐겠죠. 인터넷 됐으니까 여기 예쁘게 들어왔고 얘만 얘를 호출할 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에 와서 얘네들은 이쁘게 들어왔을 거야. 따라서 프리컨디션 검사는 필요 없어. 이제서야 프리컨디션 검사는 필요 없다. 없어도 안정적이니까.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어. 왜냐하면 포스트 컨디션 검사는 아직 안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프리 컨디션 검사를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포스트 컨디션 검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한 거예요. 그쵸? 더 상위 레이어에서 계약서를 체결해가지고 이거 한 거란 말이죠. 코드로 보고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거야. 프리 컨디션, 포스트 컨디션은 반드시 명시적인 밸리데이션 코드가 있어야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시성으로 많은 계약을 통해서 해결된단 말이지. 특히 컨디션 체인은. 근데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는 객체지향 코드 대부분은 위임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컨트랙트가 체인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하지만 리절트는 검증해야 된다. 리절트를 검증하려고 봤더니 이제 코드 보는 눈이 생겼죠. 리절트를 검증하려고 봤더니 눈에 발표. 빨간 박스 두 개가 뭐죠? 필드가 발표. 뭘 안 했다? 인베리언트를 안 했어. 이제는 익숙해져야 돼. 이제는 코드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리절트를 검증하는 게 지금 할 때가 아니야. 리절트를 검증하려면 뭐부터 안정화시켜야 된다? 인베리언트부터 안정화돼야 돼. 인베리언트를 보니까 얘는 생성자 타입이네? 컴파일 타임은 확정될 수 있겠다. 런타임에 매번 검사하지 않아도. 라고 생각도 들어야 돼.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컴파일 타임에 우리는 확정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생성자인 경우에는. 런타임에 값이 계속 바뀌는 타입들은 힘들지만 생성자 타입들은 컴파일 타임에 확정 지을 수 있어. 따라서 우리는 매번 여기서 인베리언트를 하진 않을 거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널 체크를 할 뿐만 아니라 더 정교하게 하고 있죠? 야, 무슨 요금이 0원보다 밑이야. 이건 받아들일 수 없지 하고 죽여버리고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무슨 듀레이션이 0보다 작아. 이것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죽여버리는 거죠. 도메인 검사 한다. 더 한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코드를 보여드린 이유는요. 여기는 아까 말했던 대로 프라이스 체크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외부 객체죠. 외부 객체잖아요. 듀레이션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듀레이션은 자바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체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는 여러분들 편의상 그냥 코드를 써줬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는 is 체크를 만들어야 되고 얘는 듀레이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듀레이션 안 쓰고 듀레이션을 상속받은 체크가 있는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아까 형이 체크를 감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형만 만들어서 해결한다는 거지. 그 형이면 이미 체크된 거야. 이렇게. 그 형이면 이미 체크된 거야. 그 형만 왔으면 저희 듀레이션 대신에 오버 제로 듀레이션 뭐 이런 게 왔으면 그 형이 온 것만 다 해결됐잖아요. 그게 생성이 안 됐을 테니까. 0 이하로 생성이 안 됐을 테니까. 형으로 해결하는 게 더 우아해요. 안에 코드가 줄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다 뭐가 문제다? 듀레이션은 안정화되어 있는 클래스에서 바뀔 일이 없으니까 이게 코드가 바뀔 일이 없겠지만 얘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머니의 구성을 제가 바꾸면 메소드가 없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격을 감싸려면 어떻게 된다? 머니를 감싼 오버 제로 머니 이런 걸 새로 만들어서 받으면 된단 말이야. 처음부터 제가 받아들일 형이 머니가 아니야. 오버 제로 머니야. 그러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로직들은 다 형이 좋아지면 형으로 다 바꿀 수 있고 로직만큼 형을 다 생산하시면 형으로 다 해결돼요. 우리가 저번 기수 두 번째 시간인가 배웠잖아요. 객체 지향에서는 다 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형이면 다 돼요. 형을 안 넣으면 형 안 넣은 것만큼 로직이 형을 안 받은 쪽에 포괄적인 형의 이 코드로 나오게 되고 코드로 나오면 하드 코딩이고 그러면 변화가 생기면 리컴파일을 해야 돼. 형으로 바꾸면 그 형만 바꾸면 돼. 자, 그래서 뭘 했다? 이제 인밸리데이션 한 거죠. 인베리언트 한 거죠. 이제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상태는 내가 확인을 했어. 뭐 이런 정도죠. 이제서야 이걸 검증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것 뿐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검사를 하면 되죠. 콜스는 무조건 한 건 이상이니까 들어올 테고 먼저 계산해보고 머니가 0보다 아니 콜이 있는데 콜 계산한 게 0보다 작아 이럴 수는 없잖아. 이때 사전 차단하면 되죠. 사전 차단하고 괜찮으면 썸에다 더해가면 되고 썸을 다 더한 나만의 계산이 다 맞는지 제가 일단 검사 안 했지만 썸도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계산이 다 끝났을 때 컨텍스트에 더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존에 그냥 컨텍스트에 더했던 거에 비해서 내가 포스트 컨디션을 검사할 수 있는 로직으로 제가 바꿔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전에 그냥 리저트 프레스를 여기서 때리고 있었던 건 잘못된 거네? 맞아, 잘못된 거야. 포스트 컨디션을 전혀 고르지 않고 그냥 리저트에다 때려박고 있었던 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지. 그러면 디버깅도 안 되고 끊을 수도 없고 추적도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끊을 수 있게 짜야 돼. 그렇죠? 얘는 썸 단계에서도 끊을 수 있고 기존에 한 건 한 건 계산하는 요 R 단계에서도 끊을 수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검사할 수 있고 사실은 여기서도 검사할 수 있죠. 이거 더하기 전에 썸이 0 이상인지. 그렇죠? 다단계별로 포스트 컨디션 검사를 할 수 있는 로직으로 짜지 않았다면 그 로직은 아마 테스트하지 않았을 거야. 아마도 개발자가 확신하고 짰겠지. 그쵸? 리저트 플러스에 그냥 이걸 때려박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머리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에러란 말이야. 확신하지 말고 중간 상태를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 포스트 컨디션 검사를 할 수가 있다. 머릿속으로 아니야. 코드로 써.
포스트 컨디션에 대해서 반드시 코드로 계약을 쓴다. 코드로. 암묵적으로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지금 여기 암묵지가 있죠. 썸은 0보다 클 거라는 암묵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코드로 쓰면 돼. 코드로 계약서를 명시한다. 우리는 한국어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코드로 계약서를 쓴다. 남이 코드로 써놓은 계약서를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본인이 계약서를 안 써봤으니까 남이 그 코드에 계약서를 써놨는데 못 읽는 거예요. 응? 남의 코드를 읽고 본인도 계약서를 써버릇하고 그러면 코드 안에 어디까지가 도메인 계약서인지 어디까지가 로직인지가 보인단 말이지. 이건 로직이야. 이건 계약서야. 보이잖아 이제는. 그렇죠? 제 코드인데도 보이잖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짜는 코드에는 컨트랙트 관련된 내용이 있고 실제 알고리즘이 있다. 코드의 대부분 뭐가 차지한다? 뭐가 차지해요? 하나, 둘, 셋. 사실 빠졌지만 넷, 다섯, 여섯 줄 정도가 예증 거. 그렇죠? 중간에 지역 변수 선언한 것도 다 걔 때문이죠. 코드의 70%는 전부 다 계약서 관련된 내용인 거야. 알고리즘 이만큼 들어있다. 정상입니다. 제품 코드는 대부분 계약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업무 필드에서 저랑 만나면 계약서부터 체결하고 계약대로 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전부 다 돈도 못 받고 계약서 없으면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고용계약서부터 체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업무 필드에서 실제로 쓰는 제품들은 계약서 코드가 대부분이고 프로그램상에서 계약서라는 코드로 나올 뿐만 아니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죠. 인베리언트가 있고 프리, 즉 인자로 받아온 애들 검사해야 되고 또 포스트, 내가 내보낼 값을 검사해야 되고 세 가지는 다 코드로 계약을 명시한다. 코드로 명시되어 있는 건 이렇게 제어문으로 명시도 할 수 있지만 형으로 바꿔도 된다고 그랬죠. 형으로 바꿔도 된다. 이 위에도 형으로 바꾸면 되는 것처럼 형한테 바꾸면 좋은 점은 그 형으로 코드로 옮겨줄 수가 있으니까 분산할 수 있다. 끝이지?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